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 12페이지에 그랬습니다. 부동산학 총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총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부동산학인데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이 과학을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으로 구분할 때 우리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죠? 응용 과학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우리가 성격, 학문적 성격을 우선 볼 때 우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물리학이라든지 또는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는 응용과학이라는 거.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또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 또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상인 부동산 형상을 포함을 하죠. 뭐 여기다가 뭐 부동산 문제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연구하는데 이 접근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 김영진 교수는 뭐를 하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자,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항상 여러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뭘로 이해한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예,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개념이라는 거.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또 이 종합, 우리가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죠. 일반 원칙으로서 우리 능률성의 원칙, 또 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3대 원칙인데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이 능률성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소유, 자, 부동산에 소유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활동의 능률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이때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소유 이용의 대상으로서 최유효 이용의 우리가 원리, 원칙, 원리,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그래서 지금 뭐죠? 능률성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안전성을 해놨죠?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 자, 안전성은 우리가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있느냐, 또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있느냐,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와 거래 시의 사고의 유의를 해야겠죠. 자, 2번과 3번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 개정된 거죠.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봤더니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둘로 나누죠. 이걸 다시 소분류를 했더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또 개발 및 공급업,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여기 이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옛날에는요, 자문이 없었죠.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인데, 그래서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이죠. 자,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관련 없는 거 2번 문제는 뭐를 관련 없어요? 투자 금융업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투자 자문업이지 투자 및 금융업은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3번 문제가 작년에 출제됐는데 부동산 관리업에, 그럼 그 표 위에 보니까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가지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인데 1번, 2번 지문은 맞고요. 사무용은 비주거용이고 아파트는 주거용이니까 관련이 있고 사업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가는데,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을 아닌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 협의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립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우리가 협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인데, 자,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누죠.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는데, 이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 둘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독립정착물, 요거죠.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찾는 건데, 우리가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로서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그래서 건물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리고 또 농작물 중에서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 그리고 또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경작자 소유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관련 없는 게 뭐죠? 국어가 관련 없어요. 국어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얘기하거든요. 또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인데, 여러분 우리 농촌에 가면 밭 보면 옆에 도랑이 있죠. 물 흘러가는, 그게 국어예요. 국어의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건 종속정착물입니다. 국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4번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원래 모의고사 한번 1번 문제 잘 풀겠지.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이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이제 보는데 이 부동산을 크게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으로 보나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으로 보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유형적 측면, 자, 무형적 측면. 자, 부동산의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 있고 무형적 측면에서 가격 관계를 다루는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그리고 또 권리 관계를 다루는 또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타내는 개념을 복합 개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항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아까 우리 종합식도 나왔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2번 민법상 부동산은 요거죠. 자, 민법상 부동산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협의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2번 맞는 지문.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을 만든다. 생산 요소, 자산. 이 들어가서 틀렸는데 여러분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을 우리가 의미해요. 그리고 이 경제적 우리가 개념의 부동산,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우리 수동적 측면의 요소인 생산재,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인데 지금 뭐가 주어졌죠? 자산과 뭘로? 생산 요소. 요거는 경제적 개념. 자연, 공간, 요거는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3번 정답. 요것만 알아도 하나 맞추는 문제죠. 뭐. 준부동산이죠. 자, 이 협의 부동산에 뭐를 대주죠? 부동산을 대주면은 이걸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준부동산의 여러분 개념. 지금 요걸 묻는데 이 개념은 뭐를 알아야 돼요? 성립 요건을 알아야 해요. 성립 요건.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을 보면은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예? 자, 여러분 사회의 통념상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을 준부동산이죠. 특정의 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도 있기 때문에 그게 등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4번 맞는 지문이죠.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의 밑줄. 자, 이런 복합 개념과 뭐는 다르다? 복합 부동산은 서로 무슨 개념? 다른 개념. 복합 부동산. 그래서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어서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 건물이나 임목인데 독립된 거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 예?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결합된 상태에 함께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개념입니다. 5번은 복합부동산의 개념. 1번과 5번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어떤 개념?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다른 개념이다. 자, 6번. 건부지와 나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인데, 택지상에 우리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하고, 택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하죠.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이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우리는 건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지의 개념을 보면은, 자, 그 나지의 개념이 1번과 2번 지문이 나지 개념이거든요. 자, 토지 보상평가 지침 제3조 제5에 나오는 지문 1, 2번이 구성돼요. 자,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거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이게 1번, 2번 지문으로 두 개로 구성해서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죠. 3번 건부지 가격. 여러분, 이 건부지 가격은 어떻게 돼요?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요.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저해를 받게 돼서 우리는 토지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건부감가라고 하죠. 건부감가는 건물이 없는 나지 가격과 건물이 있는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나지 가격이 크죠. 그러니까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낮아요. 높게 평가한다니까 틀린 지문 3번 정답. 뭐가 돼? 요거 낮게 평가돼야지. 자,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줘야 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부 감가가 발생하지. 자, 5번에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지에 비해서 최유효 이용의 기대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보다 낮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오늘 우리 배우셨던 예외적으로 또 뭐도 발생할 수 있다? 건부 증가가 발생하죠.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나지 가격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지 건부지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7번 문제. 부동산 활동에 따르는 토지 분류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냇물, 이런 물에 침식이 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포락지. 예, 포락지. 포락지. 그래서 개인의 사유지인 전답 등이 강물에 침식이 되면서 집안이 절토돼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해요. 그래서 포락지 개념 우리가 10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6회, 28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예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이런 문제가 난이도 상이야. 난이도 상. 5개 보기 중에 하나 모르면 틀려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첫 번째,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특히 농지 등에 있어서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휴한지지, 휴한지. 자, 휴한지에 대한 설명. 첫 번째 틀렸죠. 공지가 아니잖아요. 공지는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한 부분의 토지가 공지입니다. 공지가 아니다. 휴한지입니다. 두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맹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맹지는 감가가 발생합니다.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 한 단위는 획지가 아닙니다. 무슨 개념? 필지. 자,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서 우리는 획지는 토지 이용상 상정하는 개념인데 필지죠. 그래서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죠.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는 개념이 필지입니다. 자, 그리고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후보지죠. 후보지. 또 맞는 지문이죠. 자, 용도적 지역. 자,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우리가 분류하는 거죠. 분류할 때 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인데 뭐 임지 지역 임야 산이 택지로 조성해서 우리는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지을 수 있고 전답 등을 수용해서 우리는 또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뭐가 된다?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야. 후보지가 또 상당히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요게 대응해서 또 뭐가 있죠? 이행지가 있죠. 요걸 두 용어로 구별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이 택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키는 것을 소분류입니다. 택지는 건축 용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죠. 자, 택지 지역 내에서 우리는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택지 지역, 이 동일이죠. 우리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이 소분류 상호 간의 이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요. 이행지. 자, 그래서 개념, 후보지, 이행지 개념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원래 29회 출제 예상대로 용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다섯 번째,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그리고 적은 토지를 말한다. 어떻게 돼요? 법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개가 맞네요. 3번 정답.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자,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빈지를 작년 시험에 포락지 예를 주고 빈지로 물었어요. 빈지는 바닷가.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있는 토지의 바닷가. 대천 해수욕장 하나콘도 앞에 거기 만조됐을 때 거기 백사지 조그맣게 있거든요.
예? 거기가 바닷가, 그게 빈지. 자,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 9번 문제, 이런 건 쉬운 문제. 작년에 출제했죠. 이용 상태에 따르는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된, 용도가 떴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가 부지야. 1번 부지 개념 맞습니다. 용도가 포인트고, 2번 선하지는 아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선하지는 뭐죠?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인데 뭐가 발생하죠? 맹지도 감가가 발생을 하지만은 또 선하지도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 나중에 다음 토지 중 감가가 발생하는 토지로 연결한 거 물을 수도 있지.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니까. 자, 맹지는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필지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후보지 개념 맞고요. 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또 아까 뭐죠?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빈지가 아니라 이 포락지에란 설명을 출제했어요. 5번 정답.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박스가 아니니까. 올해 시험은 박스로 출제가 예상됩니다. 자, 10번.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립주택 뭐 쭉 나오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는 다가구, 다중 할까요? 다중주택, 그리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죠? 단독주택이에요. 자,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그럼 다세대는 공동주택을 말하죠. 뭐 기숙사. 공간은 단독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그럼 바닥면적 합계가 뭐죠? 우리는 연면적이죠.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4계층 이하 하니까 틀렸는데, 자, 요것은 4계층 이하고 요거는 뭐죠? 5계층 이상이 되겠고, 자, 연립주택. 자,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시험에 나오면요, 요게 초과인지 이하인지 왔다 갔다 해서 틀리고, 660이거든요. 660. 1번 틀렸고,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하면 안 되죠.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해야지. 330제곱미터인 공동주택. 그럼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뭐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그래서 우선 2번도 뭐 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 하니까 또 틀렸죠.
층수는 5계층이 아니라 4계층 이하. 틀렸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연면적이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맞죠? 맞고, 그리고 또 얼마? 층수는 3계층 이하. 여러분 3계층, 과거에는 3층 이하인데 이게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3계층 이하로 바뀌었거든요. 3계층 이하의 주택. 이것을 작년에 출제를 또 했어요. 여러분 10번의 답은 4번인데 이걸 오른쪽 11번 문제 보면 이것을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같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다중주택 요게 몇 개층? 2개가 요거는 3계층 이하.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런지에 옛날에는요 3층 이하인데 3계층으로 2년 전에 바뀌어서 그래서 작년에 바로 출제한 거예요. 다중주택은 3계층 이하. 그리고 다중주택은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얼마? 660제곱미터. 자, 그것을 우선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데, 거기서 거기 2번 지문에 여러분 330이 아니라 얼마? 660. 그게 해설에 그게 오타가 났어요. 660입니다. 자, 11번은 무슨 거죠? 아까 다중주택. 작년에 쉽게 나왔죠. 자, 12번.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등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또는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지목을 유지가 아니라 국어의 설명. 유지는요, 우리는 저수지 연못으로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연못 호수 뭐 이런 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개념이 틀렸습니다. 유지가 아니라 국어.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하고 및 정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 여러분 요거 어떤 분이 작년에 오해를 해서 27회 틀리신 분 때 무도, 태권도의 무도가 아니야. 춤추는 무도예요. 무도학원 위락시설로 불러. 자, 세 번째. 택지지역. 2번이 정답이고,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자, 주택 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여러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만든다.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의 개념. 준주택. 그래서 4번 준주택입니다. 자, 5번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뭘로?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하죠. 여러분이 보호지구가 아니죠. 네, 틀린 지문. 여러분 우리 개론시험에 공법 지문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 개념, 그리고 뭐 요즘 많이 나오대요. 주택 개념, 그리고 공동주택, 건축법상의 개념. 이게 가끔 출제를 합니다. 왜 또 출제하냐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중요하니까.
자, 이건 공법에서 좀 참고 삼아서 공부하시고,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토지가 자연물로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주어지죠. 자, 그 특성 중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이 있어요. 자, 영속성은 토지를 사용하여도 우리가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에요. 소모되지 않는 뭐죠? 비소모적 재화. 자, 비소모적 재화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물리적은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뭐는 항상 붙여야 돼? 경제적은 항상 붙여야 됩니다. 자, 오늘 예를 들죠. 뭐 폐광촌에 서서 우리는 폐광이 되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죠. 경제적 감가는 가능한데 문제는 경제적은 반드시 붙여야 돼. 그렇지만 물리적은 생략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냥 감가해도 물리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국주화된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뭐한다? 국지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부증성.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 자,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돼서 도시 토지에 대한 택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은 공급의 한계로 인해서 부족 문제로 인해서 누가 경쟁을 벌이죠? 토지를 이용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죠.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지가가 우리는 경쟁이 심할수록 계속 오르게 돼서 우리는 건물이 고중화되는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집약화를 촉진한다.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하죠. 그래서 집약화라는 용어는 뭐와 관련이 있다? 부증성. 맞는 지문이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는 외부 효과는 개별성이 아니라 뭐죠? 부동성. 부동성이라든지 또 여러분 인접성이라는 게 있죠. 위치는 고정됐고 그 옆에 토지와 연결되어 있던 인접성도 관련이 있어요. 개별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개별성은 부의 외부 효과는 관련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요거는 무슨 특성이죠? 인문적.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도 있지만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기능, 요걸 의미하죠. 5번 지문은 토지의 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요 설명입니다. 5번 지문. 자, 14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 자, 이렇게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도 제시해주고 집약적인 토지용 집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부증성, 기역은 부증성. 니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자, 여러분 요거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성립되지 않고 또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니은 영속성입니다. 디귿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시킨다. 자, 여러분 각종 우리 자료를 수집해서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 활동이 나오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이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은 뭐죠? 부동성. 디귿 틀렸고, 네 번째, 일물 일가의 법칙이 어떻게 돼? 배제된다. 개별성이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은 뭐가 돼?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표준화로 인해서 또는 우리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또 이 개별성은 또 뭐죠?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뭐다? 불가능하죠.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시장에 있어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것. 이것은 무슨 특성? 개별성. 네 번째 틀렸고,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를 한다.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 수익은 뭐가 발생한다?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맨 끝에 가치 보존력. 자, 토지는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어서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한 것도 바로 뭐의 특성? 영속성. 2번 정답. 15번, 다음의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우리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 얘기죠. 우리는 토지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토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우리는 운영함으로써는 이익이 요거죠. 운영함으로써는 이익, 소득 이득과 집가 상승에 따르는 자본이득, 여기 자본이익인데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영속성. 그것만 봐도 영속성이 나와야 되고, 또 가격이 하락을 해도 소모가 되지 않아요. 비소모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보유하는 거지 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영속성입니다. 4번 정답. 16번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설명 틀린 건데,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자, 부증성은 면적에 뭐를 의미한다? 유한성을 말하죠.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죠. 근거.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킨다. 개별화가 포인트죠.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취득세 이런 거. 자, 네 번째,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이죠. 얘기죠. 비소모적 재화이죠.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 직접 환원법, 감정평가이론에서 우리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 방법의 직접 환원법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그래서 가격은 토지로부터 우리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하면은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직접 환원.
영속성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자,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되죠? 자,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인데 이 지표 총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용도적, 경제적 공급인데 택지 조성, 간척 개발 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늘려줄 수 있죠.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지만은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 5번 정답. 올해 시험은 박스가 좀 주의해 두시고 그 중에서도 부동성을 좀 주의하실 것. 29회 시험. 저라면 부동성을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나옵니다. 작년에도 시험식 외치는 주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출제운도 안 놓칩니다. 자, 총론 세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잠시 쉬고 경제론 배웠습니다.